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벤자민은 두꺼운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연구팀 내에서는 이미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지목하는 학자도 있었고 중국을 지목하는 이도 있었죠. 특히 중국은 용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니 동방의 강력한 나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잠깐만요. 성경의 문맥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동쪽의 나라가 아니라 동쪽의 독수리와 먼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5절에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고도 했지요. 이 말에 벤자민이 눈을 빛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나라는 단수형입니다. 즉 여러 국가가 아닌 한 국가를 지칭하고 있지요. 저는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도를, 특히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을 살펴봅시다. 세계 지도 앞에 모인 우리 연구팀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쭉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아라비아 반도, 인도, 동남아시아를 지나 마침내 동아시아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지만 국경이 넓고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까지 닿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었지요.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알지 못하는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일본도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및 유대 사회와 활발히 교류했고 어느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으니까요. 벤자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을 따라가면 정확히 한반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거들며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접점이 거의 없었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 순간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발견에 흥분한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지요. 놀랍게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대 문화나 이스라엘과 거의 접촉이 없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자문했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들 중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발견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자민의 눈빛과 저의 호기심이 만나는 순간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뭔가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연구실 안에서 저는 오래된 지도와 성경, 구절 사이에서 어떤 뜨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성경 속 동방의 독수리일 가능성에 사로잡힌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민족의 이동과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했죠. 저희 연구팀은 여러 성경학자와 고고학자들을 초청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고고학자 아론 레비 박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중동 지역의 고대 민족 이동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의 족보와 민족 이동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0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론 박사는 낡은 가죽 표지의 성경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 장은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함께 창세기 10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20일절이었습니다. 셈은 에베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셈의 여러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에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어원이 되며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지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읽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더라. 아론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 인류의 두 갈래를 대표합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욕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이어서 30절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요? 마이클,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론 박사는 고대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사는 현재의 중동 지역, 스발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동쪽 산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큰 산맥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시아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알타이 산맥, 천산 산맥을 지나 마침내 백두산에 도달합니다. 한반도의 백두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 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론 박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의 대규모 민족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것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론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고인돌 문화와 유사합니다. 또한 한민족의 시조로 알려진 단군의 이름과 욕단이라는 이름 사이에도 언어적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사와 고고학적 발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놀랍게도 한반도 전역과 만주 지역에는 수천 개의 고인돌이 분포해 있었고 이는 세계 고인돌의 약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청동검 문화는 중앙정부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청동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발견된다는 것은 강력한 중앙 통치자가 있었다는 증거였지요. 이런 점들이 모두 욕단의 후손들이 이동에 정착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발견에 흥분한 저는 연구팀에 보고했습니다. 많은 팀원들이 놀라워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지요. 그러나 저는 이미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욕단 부족의 동쪽 이동과 한민족의 기원 사이에는 분명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이자 먼 나라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한국과 히브리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욕단 부족이 실제로 이 긴 여정을 통해 한반도까지 이동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신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운명이었다면 욕단 부족의 동방 이동 가설의 깊은 매력을 느낀 저는 한국과 히브리 문화의 언어적 연관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명에 관심이 갔지요. 코리아라는 이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전문가인 샤론 코엔 박사를 연구팀에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민족 이름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저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한국의 영어 명칭인 코리아는 고려 왕조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죠. 샤론 박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양인들이 처음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이 지역이 고려라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코리아와 비슷한 단어나 의미가 있을까요? 샤론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히브리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코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명사형으로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름받은 자요.
그렇다면 코리아는 그렇습니다. 샤론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꼬레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또는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펼쳐보니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라는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부름을 받은 나라의 이름이 실제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라니 이건 너무 놀라운 일치입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샤론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치를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의 본질과 사명이 담겨 있다고 믿거든요.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몇몇 유대인 랍비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에게 꼬레아라는 히브리어 발음을 들려주고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물었지요. 대부분의 랍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의 이름인가요?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한국의 옛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노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동방에서 불을 한 나라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실제로 부름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연구팀 내에서도 이 발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벤자민은 이제 완전히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라는 가설을 지지하게 되었고 다른 많은 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팀원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나 확증 편향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는 전혀 다른 언어 가족에 속합니다.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언어적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어학자인 토마스 윌슨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성경에서 언급된 부름받은 민족이라면 그 역사 속에서도 어떤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이 모든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이제는 저에게 깊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민족이라면 실제 역사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저는 역사 자료를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놀라운 유사점을 찾아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던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과 이스라엘의 건국일인 1948년 5월 14일이 같은 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나라 모두 같은 해에 현대 국가로 독립을 선언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고대의 욕단의 후손 이야기에서 시작해 꼬레아라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이제 양국의 건국 연도까지 이 모든 연결점들이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저는 연구팀의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로 추정되는 한국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거의 같은 시기에 현대 국가로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역사학자인 제니퍼 칼슨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건 시대적 우연일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했으니까요. 제니퍼의 지적은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지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연구하던 중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취임식에서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서구식 취임 의식입니다. 벤자민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같은 모습이에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재헌국회의 첫 시작이 공식적인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단순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동양의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이런 기독교적 국가 설립 의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제니퍼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건국과 비슷한 패턴이네요. 저는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더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는 감리교 계통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미국에서 유학하며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교육받은 인물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동양 문화권 속에서도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연구팀에 말했습니다. 동양적 가치관과 서구 기독교적 가치관이 독특하게 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한국 두 나라가 같은 해에 건국된 것은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더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산 끝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세운 국가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요. 한편 한국은 일제 36년의 압제와 식민 지배를 겪은 후 독립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회복된 민족입니다. 벤자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동방의 독수리라면 이 두 나라가 같은 해에 건국된 것은 신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에 연구팀 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다른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갈등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해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우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단순히 같은 해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예언의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건국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면 한국의 건국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생각에 사로잡힌 저는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경적 예언의 역사적 증거라면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의 상징들에도 반드시 그 흔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 연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애국가였습니다. 국가는 한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애국가의 가사를 번역해 읽어보던 저는 첫 소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국가가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니 이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한국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등장한다고요? 데이비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첫 줄부터 등장합니다. 이건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국가 패턴과 유사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의 원작자와 배경을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국가 가사를 작성한 윤치호와 안창호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기독교적 용어인 하나님이 원래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애국가가 단순히 보편적 신앙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기독교적 배경에서 작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국가인 무궁화에 관한 발견이었습니다. 영어권에서 무궁화는 종종 로즈 오브 샤론으로 번역됩니다. 샤론의 장미라는 이 표현은 성경 속 표현으로 아가서에 등장하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벤자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니. 벤자민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샤론의 꽃 예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찬송가에도 자주 등장하지요. 한국에서 무궁화가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이라 불리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 기독교 역사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인 제인 킴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국민성이 있지요. 이것이 성경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구절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6장 13절을 다시 살펴보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기질이 성경에서 언급된 특성과 일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연구팀 내에서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지나친 확증 편향이 아닐까요? 토마스 윌슨이 비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충분히 찾아보면 성경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비판은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우연이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것은 단순한 편향으로 치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욕단 부족의 백두산 이동설, 고레아의 히브리어 의미, 이스라엘과 한국의 동시 건국, 그리고 이제 한국 국가와 국화에 담긴 기독교적 상징까지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지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넘어 성경 속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명이 실제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여정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또 다른 목적을 찾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라면 그것은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발견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한 저는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고대의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낡은 돌기둥과 벽화들이 2000년의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주요 부분을 둘러보다가 특별한 벽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벽화는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저는 안내를 맡은 현지 역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벽화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역사학자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거치면서도 계속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벽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 중동이나 서양인의 모습이 아닌 동양적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얼굴이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사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박사들은 먼 동쪽 땅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 또는 더 먼 동쪽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하지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가 다른 많은 기독교 유적지들과 달리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에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이슬람 정복 시기에도 파괴되지 않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많은 기독교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기둥에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선조들을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은 파괴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지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이 예수의 탄생을 처음 경배했고 그들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별을 따라 먼 여정을 떠났고 헤롯 왕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할 때 그들만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예수의 초림, 즉 이 땅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해 동방에서 온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재림, 즉 두 번째 오심에도 동방에서 온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라면 한국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 하나였으며 한국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도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고 양국 간의 외교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넘어선 영적 연결이 아닐까요? 저는 벤자민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벤자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랍비들이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가 한국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경험과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이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초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예수를 경배했듯이 재림의 때에는 동방의 독수리인 한국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경 속 마지막 때의 동방의 독수리였고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신의 계획 속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올리브 산에 올라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장소이자 재림 때 그가 다시 발을 디딜 곳이라고 합니다. 2000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 속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연구가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성경에서 예언한 동방의 독수리라는 발견은 단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연구팀에 돌아와 최종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발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한국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국명 고려에서 유래한 꼬레아는 히브리어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민족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해인 1948년에 현대 국가로 독립했습니다. 이 역사적 우연은 두 나라의 운명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넷째, 예수의 초림 때 동방의 박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 때에는 동방의 독수리인 한국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연구팀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닌 인류 역사 속에 내재된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특별한 연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정했지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세계 역사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계획의 일부를 조명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는 더 깊고 신비로운 연결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작은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맡은 특별한 역할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예언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만남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한 연결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민족과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특별한 연관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 중 하나가 선민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선민사상은 일반적으로 유대 민족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고조선의 건국 이념에도 이 사상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다른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아리랑은 본래 아리랑에서 여는 법칙에 의해 자연스레 발음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원을 설명드리자면 아리랑 다음 아리리오라 하지 않고 아라리오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가사가 아리랑 아라리오였는데 여는 법칙에 의해 아리랑 아라리오로 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인 한국어의 여는 법칙 때문입니다. 여는 법칙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점은 알리랑의 어원입니다.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알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이랑은 와 함께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엘과 발음적,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알은 히브리어로 하늘, 하나님을 의미하는 옛말이며 이슬람의 알라 또한 엘에서 발음적, 의미적으로 파생되었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부르던 아리랑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메르 유물에 나타난 씨름 장면은 약 4600년 전의 모습으로 두 남성이 머리에 단지를 이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의 삿발을 붙드는 씨름 자세는 우리 결의의 고유 씨름 형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한국인과 수메르인의 깊은 민족적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수메르인들은 성경에서 언급된 셈의 후손으로 쉔이 슈메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됩니다. 동이족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셈족의 후예라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증거들을 통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씨름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민족적 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인류학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연관성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DNA 분석이나 고고학적 발굴물 같은 것들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이 있어. 최근 한국인과 중동 지역 사람들의 DNA 비교 연구를 시작했어. 그 결과가 곧 나올 거야. 이준혁 교수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왕조 건국 신화에는 난생설화, 즉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 왕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죠. 이것은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셈족의 선민사상과 한국의 천손사상은 모두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의 연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이 점점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지만 이 모든 연관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경의 욕단 기록, 고조선의 건국 시기, 선민사상, 그리고 아리랑 민요의 하늘, 신앙적 의미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대학교와 국립박물관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결과가 왔어.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DNA 분석 결과.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 마커에서 중동 지역, 특히 고대 셈족 후손들과의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 유전적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최소한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한 인구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시기가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된 시기와 일치해. 저는 신중하게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욕단계와 한민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이 결과를 히브리 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에게 보내서 그 의견을 구해볼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이준혁 교수와 함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칼레드 박사로부터 온 답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메일을 읽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칼레드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는 현대 인류의 DNA는 수천 년에 걸친 이주와 문화 교류로 이미 광범위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고대 DNA 샘플의 불가피한 오염 가능성과 해석상의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장하고 있어. 이준혁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아버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해. 칼레드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다음 날 아버지는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학술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구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이라며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칼레드 박사처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주요 신문사가 아버지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기사가 발표된 후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 저녁 호텔방에서 아버지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나,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어. 하지만 아직 칼레드와 같은 비판적인 학자들을 완전히 설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은 DNA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에서도 DNA를 추출하여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야. 이준혁 교수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하여 몇몇 고분에서 발굴된 인골 샘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 우리는 그 샘플을 최신 DNA 분석 기술로 검사할 예정이야. 다음 주 우리는 히브리 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와 다시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토마스, 안나, 여러분의 연구에 대해 더 생각해봤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만약 고대 인골에서 추출한 DNA 분석 결과가 여러분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저도 다시 고려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칼레드,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 우리는 곧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 화상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어. 칼레드도 이제 우리의 연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건 큰 발전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과학적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음 단계는 고대 인골 DNA 분석이야.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발견과 논쟁,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옳다면 그것은 세계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과 고대 샘족, 특히 6단계 후손들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이동과 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나 베네시와 아버지 토마긴의 기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성경 속 6단의 후손인 동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정착했고 동이족인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고대 제단의 규율과 한국 고인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돌들이 무덤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신성한 제단이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링해협을 건너 남미까지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낸 숨막히는 여정이자 전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 전, 저는 평범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돌무덤이라 알려진 고인돌을 촬영하던 중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고대 유적과 문명의 흔적을 카메라에 담아온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갈라파고스의 진화론적 생태계부터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신비한 문화까지 저는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지구 곳곳을 누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하지만 증거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인류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런던의 한 학술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미 고대 문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자료 수집을 위해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이 한국의 고대 유적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때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55%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한 유적을 갖고 있겠냐고 생각했죠. 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유적들을 수없이 촬영해왔습니다. 한국의 돌무더기가 그런 위대한 유적과 비교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발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5%라는 숫자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것은 젊은 한국인 연구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수 박사였고 고대사를 전공한 고고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크 감독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독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김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고인돌이라는 것이 그저 원시인들의 무덤 아닙니까?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증거들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 강화도로 가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강화도. 그곳에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돌판이 작은 돌들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고인돌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감독님,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고인돌 주위를 천천히 돌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대한 상판돌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였고 받침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위적인 가공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건 그냥 자연석을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왜 일부러 다듬지 않은 걸까요?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성경과 고인돌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감독님, 이 고인돌들이 정확히 그 규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 거대한 돌 구조물들이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었다는 말인가요? 잠깐, 그럼 이것들이 종교적 제단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구조물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고인돌, 요르단의 거성 유적, 예멘의 돌제단들. 놀랍게도 모두 한국 고인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라남도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개의 고인돌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의식 공간 같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대규모 제천 의식이 행해졌던 성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전체적인 배치를 촬영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고인돌들의 배치는 마치 별자리를 땅에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촬영을 하던 중 저는 한 고인돌의 상판에서 특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돌 표면에 그 으름 자국과 함께 홈이 패여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님, 여기 좀 보세요. 이건 불에 탄 흔적 같은데요. 김 박사는 신중하게 그 흔적을 살펴보더니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인돌에서 이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재물을 태웠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토기 파편과 숯 조각들도 다량 발굴되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흔적들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그 으름 자국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대인들의 신앙심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고인돌들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제단의 규율을 따른 것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감독님, 내일은 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발굴 현장인데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충청북도 산간 지역의 한 발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규모 고인돌 군집이 새롭게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박사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프랭크 감독님, 오늘 보실 것들이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이 교수는 우리를 발굴 현장 중심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고인돌 하나가 조심스럽게 발굴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상판 돌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을 보세요. 십자 모양이 변형된 만자 문양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자 문양이라니. 이것은 보통 불교나 힌두교와 연관된 상징 아니었던가요? 이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만자 문양은 불교보다 훨씬 오래된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고대 유적에서도 똑같은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의 변형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성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죠.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이스라엘 갈릴리 유적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4천년 전 갈릴리 지역 거석에 새겨진 문양과 눈앞의 한국 고인돌 문양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일치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이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대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제작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런던에 있는 프로듀서와 편집감독은 제가 보낸 영상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랭크, 이건 너무 논란이 될 소재야. 종교적인 해석을 넣으면 다큐멘터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어. 편집감독 마이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이건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고고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적들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끌어들이는 건 위험해. 특히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더더욱 그래. 저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마이클,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해. 최소한 독립적인 검증을 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긴 침묵 끝에 프로듀서인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프랭크. 2주 더 줄게. 그동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와. 국제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의 증거 말이야. 화상회의를 마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물관 연구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백발의 노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정 교수였습니다. 프랭크 감독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박사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고인돌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려 하신다면서요? 정 교수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어떤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한국 고인돌과 중동지역 고대 재단의 비교 연구 자료죠. 하지만 국제학계는 늘 이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만주, 시베리아를 거쳐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지는 고인돌 분포도, 그리고 각 지역 고인돌들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상세한 도면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인돌 로드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가 동서 문명을 연결했다면 고인돌 로드는 고대 종교 문화의 전파 경로였던 셈이죠. 하지만 왜 한반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반도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출발점이라고요? 그럼 문명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정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고인돌 문화, 즉 거석을 이용한 제천 의식 문화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고인돌들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정교하며 가장 체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사의 정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 인류 문명의 시원이라는 4대 문명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 김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최근 유전자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들이 시베리아를 거쳐 이동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일부 유전자가 한국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유전학적 증거가 일치한다니. 정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일부 고대 어휘가 히브리어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예를 들어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 어머니를 뜻하는 에마 같은 말들이요. 히브리어와요? 그럼 한국과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건가요? 정 교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문화적 교류는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더 오래전 어떤 공통의 기원을 통해서든 말이죠.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물었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동방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서에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구절도 있고 욥기에서는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죠.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노아의 후손 중 욥단이라는 인물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욥단이 동아시아인의 조상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기록, 고고학적 증거, 유전학적 연구, 언어학적 유사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국제학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과 교수인 아브라함 레비 박사였습니다. 프랭크 감독님께 당신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근 갈릴리에서 발견한 것을 보시면 매우 놀라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즉시 김 박사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레비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비 박사는 우리를 곧장 갈릴리 북부의 한 발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돌 재단이 발굴되고 있었는데 그 구조가 한국의 고인돌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고 계단이 없으며 상부에는 불에 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약 4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일치하죠. 레비 박사의 설명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레비 박사는 우리를 재단 옆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일부 기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문자와 다릅니다. 저는 그 기호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기호들이 한국의 고대 문자인 가림토 문자와 유사했던 것입니다. 김 박사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가림토 문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대 문자인데 그 존재 자체가 논란이었거든요. 레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분명했죠. 이것은 4천년 전의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돌판을 세심하게 촬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레비 박사는 우리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고인돌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 말씀이신가요? 성경에 기록된 제단 규율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제단 건축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레비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공통의 기원을 가진 문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질 때 일부는 서쪽으로,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했겠죠.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고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고인돌과 이스라엘의 고대 제단이 같은 신앙 체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체계는 바로 노아 이후의 유일신 신앙이었을 겁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작팀 회의에서 프로듀서 제임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랭크, 증거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 주류학계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야. 알아요, 제임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선다는 거야. 한국이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저는 답답했지만 제임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BBC의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프랭크, 자네의 연구에 대해 들었네. 매우 흥미로운 주제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주게. 애튼버러 경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권위 덕분에 제작진의 반대도 수그러들었고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추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고인돌을 촬영했습니다. 제주도의 고인돌은 육지의 것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향토사학자 고 선생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 고인돌의 특징은 바다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 건너 어딘가를 향한 신호처럼요. 어디를 향한 걸까요? 일본이죠. 실제로 일본 큐슈 지역에도 비슷한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죠. 저는 지도를 펼쳐 고인돌의 분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만주 한반도 일본 사할린 캄차카 알래스카. 마치 거대한 인류 이동의 고속도로 같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동성 지역의 고인돌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도 인정한 건가요? 중국 학계 일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산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반도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죠. 홍산문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요령성 지역에서 발견된 5000년 전의 고대 문화로 피라미드형 적석총과 옥기 문화로 유명했죠. 홍산문화와 한국 고인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홍산문화의 적석총과 한국의 적석목곽부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옥기들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놀랍도록 비슷하죠.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대 문명이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베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작업이라는 것을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하던 어느 날 조수 편집자인 톰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톰, 과학은 늘 기존의 틀을 깨뜨리며 발전해왔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다면 우리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주장 아닌가요? 한국이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다니. 중심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허브 중 하나였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과 함께 제5의 문명, 혹은 그들을 연결하는 가교 문명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네요. 편집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고고학 대회였죠. 발표 당일 강당은 수백 명의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긴장을 감추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문명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한국 고인돌의 사진이 떴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55%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이스라엘 갈릴리의 고대 제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4000년 전 갈릴리의 제단과 한국의 고인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한 영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스크린에 문자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와 한국의 가림토 문자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교수님, 한 두 가지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유사성, 문자의 유사성,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한국인의 유전자 유사성, 그리고 고인돌 분포 경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문명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고대 문명의 중요한 허브 중 하나였고 특히 거성 문화와 제천 의식 문화의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레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프랭크 감독의 연구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발견한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레비 박사의 지지는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학계의 권위자가 지지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자국 중심적인 역사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도 중 하나 아닙니까?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북경대학의 왕 교수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프랭크 감독의 연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홍산문화를 연구하면서 한반도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 교수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학계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청동기 유물의 분포입니다. 한반도 특유의 비파형 동검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주변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에서 온 한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일본의 야요이 문화도 한반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의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직접 전래된 것이 분명합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반론이 남아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미스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설령 이 모든 증거를 인정한다 해도 왜 이런 중요한 문명이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처럼 문자 기록이나 거대한 도시 유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스미스 교수님.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의 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박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들을 보면 모두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했죠.
이것은 그들이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나 지구라트를 건설하는 대신 그들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조화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 인도 학자가 흥미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자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정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는 한단국이라는 고대 역사서가 있습니다. 비록 그 진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거기에는 고조선이라는 고대 국가에 대한 기록이 있죠.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BC 2333년이면 네, 바벨탑 사건 직후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진 시기와 일치하죠. 청중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고인돌 분포 지역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알래스카, 그리고 남미까지.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닙니다. 거대한 인류 이동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는 또 다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경로는 현재 알려진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침내 옥스퍼드 대학의 존슨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학계의 거물이었죠. 프랭크 감독,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비록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인정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매우 설득력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지금은 이 모양입니까? 20세기 초까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역사는 순환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몽골도 대영 제국도 모두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인류 문명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입니다.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7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기술과 문화 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미국 교수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죠. 그때 뜻밖의 인물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교수였습니다. 존중합니다만 당신의 시각은 너무 편협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5G 통신,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게다가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 고인돌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김 박사와 함께 런던의 한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그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프랭크 감독님. 국제학계에서 한국 고인돌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김 박사님과 정 교수님 그리고 레비 박사님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럼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진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고인돌의 비밀을 밝혀낸 것을 축하하며 다큐멘터리는 예정대로 완성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달인 한국 고인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BBC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동시에 방영되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다.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니.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과장된 주장이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수주의적 역사 해석이다.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에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후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선사시대 무덤이 아니라 인류 정신문화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고인돌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 교류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김 박사는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프랭크 감독님, 정말 해냈습니다. 한국 고인돌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요. 정 교수도 기뻐했습니다. 40년 동안 외롭게 싸워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야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실제로 방송 이후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 요령성에서는 한반도 양식의 고인돌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한국어와 유사한 고대 언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칠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거대한 고인돌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인돌들 중 일부에는 한국의 고대 문양과 동일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레 고고학팀의 팀장인 카를로스 박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프랭크 감독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명백히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온 문화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콜럼버스보다 수천 년 전에 태평양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즉시 칠레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한국의 고인돌과 똑같은 방식으로 쌓여 있었고 일부는 태평양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카를로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것들은 약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은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이 머나먼 땅까지 왔을 고대인들의 용기와 개척 정신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까요? 카를로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땅을 찾아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쩌면 그들에게는 전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원대한 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칠레에서 돌아온 후 저는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고인돌 로드 태평양을 건넌 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도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부 극우 민족주의 단체들이 제 연구를 왜곡해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문명의 기원이다.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제 연구는 한국이 모든 문명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이 고대 문명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였고 특히 거성 문화와 제천의식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감독님의 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 교수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진실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계와 언론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연구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했다.
비록 모든 주장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었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고인돌 연구는 잊혀진 문명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4대 문명론에만 안주할 수 없다.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교황청에서 왔습니다. 고대 재단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성을 보여준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제 작업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서 인류 문명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할아버지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돌을 할배바우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의 수호신 같은 거죠. 지금도 제사를 지내시나요? 명절 때마다 간단한 제를 올립니다. 막걸리 한 잔, 과일 몇 개 정도지만요. 저는 그 소박한 의식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의 맥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돌에 대한 전설 같은 게 있나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아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 뜨는 곳에서 왔다가 다시 서쪽 끝에 지는 곳으로 갔다고 하죠.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 인류 이동의 기억이 전설로 남은 것이 아닐까요? 마을을 떠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기억과 전통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고인돌 로드가 완성되어 방영되었을 때 반응은 이전보다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남미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페루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온 고대 아시아인들의 흔적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장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멕시코의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메카 문명의 거석 조각들과 한국 고인돌 사이의 유사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몽골의 한 고고학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랭크 감독님, 우리가 고비 사막에서 발견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저는 즉시 몽골로 날아갔습니다. 고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연 언덕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쌓은 거대한 돌무덤이었습니다. 몽골 고고학팀의 팀장인 바트볼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벽화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몽골은 내륙 국가인데 왜 바다와 배가 그려져 있을까요? 바트볼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대홍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말입니다. 저는 벽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큰 배 위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바트볼드 박사가 가리킨 곳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령 문자도 상형 문자도 아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를 아직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호가 한국의 고대 문자와 유사합니다. 저는 즉시 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림토 문자와 유사합니다. 당장 몽골로 가겠습니다. 며칠 후 김 박사와 정 교수 그리고 한국의 고문자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문자를 연구한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가림토 문자의 원형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부는 해독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김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 물이 온 땅을 덮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동쪽으로 가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홍수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노아 홍수 직후 인류 이동의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타임즈는 표지 기사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인류 최초의 기록.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자 해독이 정확한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대홍수 이야기는 많은 문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일 뿐이다. 그러나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터키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유적 근처에서 한국 고인돌과 유사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고대 페르시아 문헌의 동방의 현자들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사용했다는 문자가 가림토와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카이로 대학의 하산 교수가 연락해왔습니다. 우리가 새로 발견한 파피루스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동쪽 끝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들이 돌로 재단을 쌓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고고학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고인돌 로드를 인류 문화유산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실크로드와 함께 인류 문명 교류의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한국 고대 문명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옥스퍼드는 동아시아 거성 문화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세계 고인돌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매년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 학술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인돌은 더 이상 우리만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보물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술 대회에서는 놀라운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학자는 일본 전역의 고인돌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고인돌 90% 이상이 한반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학자는 시베리아의 새로운 발견을 소개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대규모 고인돌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반도에서 북상한 문화입니다. 인도 학자는 더욱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일부 재단 구조가 한국 고인돌과 유사합니다. 문명 간 교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표는 중국 학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북경대의 리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황하 문명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는 고도의 정신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고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중국 학계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리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갑골 문자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문자가 한국의 가림토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중국 학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 교수, 그것은 너무 나간 주장 아닙니까? 리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였고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반도는 고대 거성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2. 고인돌 문화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 인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3. 더 많은 연구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4. 이 발견은 인류 문명사를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언문이 낭독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작은 돌무더기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인류 문명의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과거를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저는 김 박사, 정 교수와 함께 다시 강화도 고인돌을 찾았습니다. 석양이 고인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곳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세계가 우리 고인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박사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고인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역사의 증인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그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의 조상들도 이 별들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라고. 그들이 남긴 이 돌들이 언젠가는 인류를 다시 하나로 연결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인돌 로드 완전판. 이번에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전 세계 고인돌 문화를 총망라한 10부작 대작이 될 것입니다. 제작비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후원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UN, 유네스코 그리고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들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네스코와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 박물관들이 공동 연구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등 여러 학계가 고인돌 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구의 학문적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창조하셨다. 이 발견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준비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전 세계를 다시 여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알래스카에서 시작해서 남미 끝까지 그리고 다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고인돌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1만 년 전에 고인돌이 발견되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국어와 유사한 고대 언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한국 고인돌과 동일한 구조의 거석이 발견되었는데 현지 부족들은 그것을 동쪽에서 온 신의 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애보리진들의 성지에 있는 바위 그림 중 일부가 한국의 고대 암각화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던 것입니다. 호주 원주민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로 신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이 모든 발견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상한 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고인돌과는 달랐습니다. 돌판 전체에 빼곡히 문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긴급히 출동한 조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대 연대기였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이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해독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큰 물이 물러간 후 우리는 흩어졌다. 일부는 해 뜨는 곳으로, 일부는 해지는 곳으로. 우리는 돌로 표시를 남긴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하여. 이것은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고인돌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단이나 무덤이 아니라 일종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정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후손들이 이 돌들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르몽드, 가디언 등 주요 언론은 세계사가 다시 쓰여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고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브리티시 뮤지엄은 고인돌 특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학계 곳곳에서 고인돌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동으로 고인돌 연구를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고대 유적 보호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년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 인류 역사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부작 다큐멘터리 고인돌 로드 완전판의 첫 방송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동시 방영되기로 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한국 강화도의 고인돌 앞에서 생방송으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인류 문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 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오늘부터 10주간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류의 기억을 찾아서. 첫 회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시청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한 다큐멘터리가 된 것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고인돌 이야기로 가득 찼고 각국에서는 자국의 고인돌을 재발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인돌을 주제로 한 특별 수업이 진행되었고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인돌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세계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의 고인돌을 보러 왔습니다. 강화도, 고창, 화수는 국제적인 성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인돌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모든 고인돌을 국가보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관광 수입만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했고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 K-팝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뿌리를 간직한 나라,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문명사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했다. 이것은 노벨상 100개와도 바꿀 수 없는 업적이다. 저는 여러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유네스코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보람은 한국 학자들과 시민들로부터 당신 덕분에 우리의 유산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정 교수도 함께였습니다. 프랭크 감독님, 우리의 여정이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인돌 연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낳았습니다. 몽골,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곳곳에서도 한국 고인돌과 유사한 구조물이 잇따라 발견되며 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일부 문양은 히브리 지역과의 유사성을 보여 국제 연구팀이 공동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해석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고인돌 문화가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동방의 땅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예언 혹은 계획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밀들이 모두 밝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인류 최대의 비밀입니다. 작은 나라의 돌무더기라고 무시했던 것이 실은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도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고리를 간직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왜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의 DNA 속에는 이미 수천 년 전 세계를 연결했던 조상들의 개척 정신과 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며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을 해냈던 민족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때 고인돌 로드를 통해 전 세계를 연결했던 한국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다시 한번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때 돌로 신과 소통했던 한국이 이제 반도체로 미래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천 의식으로 하늘과 땅을 이었던 한국이 이제 문화 콘텐츠로 동서양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인류 문명의 중요한 허브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연구를 이어갈 것이고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전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이. 고인돌은 그날을 위한 약속의 돌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여. 감사합니다, 고인돌이여.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발견해준 모든 분들께.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발 아래 묻혀있던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의 고인돌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왜 이 작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된 제단 규율과 한국 고인돌의 구조가 정확히 일치할까요? 왜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이어지는 고인돌의 흔적이 한반도에서 시작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K-팝이 세계를 열광시키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며 K-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DNA 속에 흐르는 개척 정신과 창조성의 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중요한 고리를 간직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와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고인돌을 찾아가 보세요. 그 거대한 돌 앞에 서면 수천 년을 뛰어넘어 조상들과 대화하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한국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원래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인돌은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연결의 상징입니다. 대립의 기념비가 아니라 화합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 세계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고 새로운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